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차 공부는 제 14주차 공부입니다. 이번 주차가 14주차 공부는 그 재난서사, 재난서사에 담긴 종교적 상징과 파국의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김지혜 선생이 이화여대에 계시는데, 김지혜 선생이 쓴 논문입니다. 발표한 현대문학이론연구 70집, 2017년도에 발행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0집에 발표한 글입니다. 우리가 14주차에 이제 이 김지혜 선생의 논문을 한번 검토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재난 서사는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소설이라든가 뭐 영화나 드라마, 이걸 서사체라고 합니다. 이야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인물이 필요하겠죠. 인물이 소설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인물이 매우 중요하죠. 인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갈등 내지는 사건. 그러니까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든, 또는 뭐 인물과 환경이든, 인물과 사회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떤 갈등이 증폭되고 또 사건이 전개되고 그러죠. 그리고 어, 인물이 서로 움직이는, 그리고 그런 어떤 갈등 내지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 그러니까 배경은 물론 이제 뭐 시간과 공간, 뭐 역사, 시대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배경, 그 세 가지로 이제 인물과 사건과 배경, 이것을 이제 서사체에서의 그 서사체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재난서사, 그러니까 뭐 재난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14주차까지 하고 있는 데는 그 우리에게 닥친 재난적 상황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난은 이런 뭐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그 자연적인 자연적인 어떤 재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다거나 뭐 이런 그 비자연적인 이런 어떤 재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난 서사 이야기에 담긴 어떤 종교적 상징과 파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김애란, 윤고은, 정용준 이 세 작가의 소설을 통해서 한번 보겠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목이 자꾸 이렇게. 자, 국문 초록은 이제 이 논문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니까, 중요한 이제 간략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니까 초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는 세계의 파국을 담고 있는 묵시록적 재난 서사가 매우 두드러진다는 거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 종교적 분쟁과 질병, 그리고 환경 재난 등에 기반하고 있는 이러한 재난의 상상력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스템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담아내고 있지요. 현대 사회의 뭐 포보포비아, 공포에 대한 공포증 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제 글에서는 구약 성경의 심판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김애란, 윤고은, 정용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 세 편의 소설이 구약 성경의 심판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유사성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세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서 한국 현대 소설에 나타난 종교적 상징과 파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신의 언약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조금 넘어갔는데 하여튼 이들 소설에서는 성경의 모티프를 차용해서 신의 언약과 정화가 부재한 없는 현대사회의 불안과 공포를 그려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노아의 방주를 패러디한 김애란의 물속 골리앗은 거대한 홍수 속에 남겨진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국가가 실종된 액체 시대에 철저히 고립된 개인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고,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은 재난의 공포와 고통까지도 상품화하는 이런 어떤 신자유주의의 그런 그런 어떤 왜곡된 물신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비틀린 욕망을 잘 이제 포착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영준의 바벨은 인간의 교만함과 타락을 다룬 바벨의 탑과 노아의 방주 요나 모티프를 패러디해서 오늘을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을 인류의 종말과 연결시켜서 그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처럼 최근 성경의 재난과 심판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는 이들 소설에서는 기독교적 의미의 심판이 지닌 그런 어떤 정화의 기능을 소거한 채, 그건 배제한 채 없다 그 말이죠. 현대사회에 대한 파국적 상상력을 비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심판자로서의 신이 부재한 시대의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는 한편, 신을 대신하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의 폭력에 대한 비판을 이제 담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혜란, 윤고은, 정영준의 소설을 통해 살펴본 재난서사는 결국은 그 의미가 뭐냐, 불안정한 폭력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를 향한 암울한 전망이면서 그걸 경고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전체 글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지금 보았습니다. 그럼 1차 시에는 우리 14주 1차 시에는 이제 제일 먼저 김애란 소설 물속 골리앗을 검토를 하죠. 자,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전염병, 거리를 메운 좀비떼들의 습격, 고도화된 과학 문명의 역습으로 인한 디스토피아의 서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국내외를 막론해서 너무도 상투적인 서사. 그러니까 그 더킹인가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됐던 우리나라 드라마도 그 좀비 조선시대 좀비들이 이렇게 가득 온 거리를 가득 메우는 그런 영화죠. 그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었던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서울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이런 거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인류의 종말, 문명의 종언을 알리는 이런 묵시론적 서사를 단순히 밀레니엄 이후의 유행이나 흥미거리로만 치부하기는 쉽지 않더란 얘기. 왜냐하면 문학은 당대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면서 시대의 정서를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뭐 문학만 그런 건 아니죠. 드라마, 영화, 그렇죠. 서사체. 하여튼 뭐 세계 곳곳에는 이런 어떤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뭐 사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사스 때문에 우리가 또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야말로 창궐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14주까지 지금 현재 이르는 시기까지 불안하죠. 자, 바우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철학자는, 바우만은 유동하는 근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 자체에 대한 공포, 포보 포비아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막연한 공포는 우리 세계만의 좀 독특한 공포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김지혜 선생의 이제 글에 의하면 하여튼 막연하지만 강력한 불안과 공포,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증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차 15주차에는 여기 나와 있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된 소설들, 부재의 기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 소설에 나타난 이제 부재의 기억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 4.16 그 세월호 참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논문들을 이제 15주차에 마지막으로 보면서 우리 15주까지의 전체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14주차 보고 있는 거죠. 14주는 이제 이 김지혜 선생의 글 재난 서사에 담긴 종교적 상징과 파국의 의미,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1차 시에서는 첫 번째 소설 하여튼 이 글에서는 앞에서도 이제 그 요약된 글에서도 나왔지만 이 세 편 김혜란과 윤고은과 그 다음에 누구죠? 파벨은 파벨 이름이 안 나왔어. 앞에는 이름이 있었죠. 이 조선대 그에서 공부했던 정영준인가 그 친구인데, 조선대 러시아과 나왔다가 문해창작과 석사 과정을 이제 해서 공부했고, 뭐 젊은 작가인데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작가죠. 정용준, 바벨.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어차피 각각의 그 소설을 읽을 때 또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고, 요약된 글에서 봤던 것이니까. 자, 요 부분이 2장, 1장의 서론이었고 2장이 이제 김연한의 몰속 골리앗에 관련된 것이니까, 하여튼 난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밑줄 형광펜으로 정리해 놓은 글 중심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늘 그랬던 것처럼 전체로 한번 살펴서 읽기 바랍니다. 김연한의 물속 골리앗은 물속에 골리앗이란 얘기죠. 그치지 않는 장맛비로 재난이죠. 홍수, 재난, 장밋비로 세 개가 물속에 잠겨버리고 한 소년이 위태로운 방주,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여러분 대강 알고 있죠. 위태로운 방주의 의지에 이제 배죠, 배 이렇게 방주의 의지에 가능성이 희박한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비극적 상황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에요. 소년의 가족은 20년 전 분양받은 변두리 아파트의 주택 담보대출을 다 갚았을 즈음에 재건축 철거 명령으로,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 시대의 이런 주거 문제, 재건축 철거 명령으로 헐값의 보상금과 함께 쫓겨날 위기에 놓여요.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그 아버지는 이제 용접공이었는데 4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에서 실족사하는 그런 이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죠, 소설에서. 그래서 이제 아파트 재건축 지금 상황이 됐으니까 모든 주민들이 떠난 폐허의 아파트에는 상중인 소년과 아버지가 지금 실족사 의문의 죽음을 했잖아요. 어머니만이 남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는 비는 그들의 고립을 가중시키죠. 그래서 이제 당뇨를 앓던 어머니도 역시 죽어요. 그러니까 오직 소년만이 남죠. 소설의 마지막 부분의 소년은 아버지가 시위를 하던 곳과 같은 타워 크레인에 매달려서 누군가 올 거야라는 간절한 희망을 말하지만 칼바람에 불자 골리앗 크레인이 휘청휘청 할 뿐 어떠한 구원의 응답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구약의 홍수와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게 하죠. 그런 상징을 이제 모티프를 빌어온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구역의 이제 홍수와 노아의 방주가 이런 뜻인데, 물속 골리앗은 이런 노아의 홍수에 대한 비극적인 패러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성서에서는 노아의 그 방주에는 이제 몇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마련되죠. 마련됩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번제 희생물을 바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는 희망이죠. 새로운 희망. 이런 것들이 결국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새롭게 관계 맺고 그 관계가 더
공고해짐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김혜란의 물속 골리앗 소설은 이런 노아의 홍수에 대한 비극적인 패러디란 얘기죠. 이 소설에는 성경의 상징들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지만 아파트에 고립된 소년은 그 어떤 계시도, 신의 계시도, 응답도, 언약의 증표도 받지 못해. 왜? 신이 부재한 시대니까. 그렇죠. 애초에 소년의 가족은 철거가 예정된 텅 비어버린 아파트에 그냥 버려진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웃들은 대문에 다윗의 별처럼 하나둘 X자, 철거한 집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X자를 남기고 공동화된 아파트를 떠났지만 가장을 잃은 소년과 어머니는 나중에 죽었다고 그랬죠. 경제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채 단전이 된 아파트에 남겨지고, 그래서 결국은 소년은 외부의 어떤 정보와도 차단된 채 흉포한 자연이 만드는 대홍수의 위협에 공포와 절망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러니까 자연은 무심하고 기계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그런 자연이라는 얘기죠. 제발 멈춰달라고 하는 그 호소 역시 현대인들이 인간과 신이 단절된 그런 세계, 처절한 절망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이제 시사하는 거란 얘기죠. 하늘에서는 어떠한 계시도 언약도 증표도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특히 이제 아버지의 부재죠. 아버지가 실족사, 그런 의문사 있잖아요. 아버지와 거대한 크레인, 물속에 잠기지 않는, 모든 세계가 물속에 잠겼지만 크레인은 잠기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거대한 크레인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상징으로 쓰였는가를 살펴보면, 일단 소년은 아버지의 부재를 겪고 있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가정과 국가, 종교적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홀로 재난과 맞서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상징, 국가, 국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는 곧 국가의 부재고 신의 부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타워크레인은 그 하나의 거대한 인공물이잖아요. 그 어떤 폭력적 개발을 보여주는 거대한 인공물. 그러니까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폭력적 도구인 동시에 이제 또 그 거꾸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 자본의 상징인 거죠. 여기서 이제 체불임금을 지급을 요구하다가 시위했던 아버지가 실족사로 뭐 어쩌면 그렇게 위장된 그런 이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거대한 자본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홍수도 잠기지 않은 골리앗 크레인은 신의 부재를 메우는 음산한 가짜 신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즉 거대한 크레인은 곧 아버지, 신이 부재한 자리를 대체하는 가짜 신이면서 폭력적인 인간 문명에 가져온 폐허의 비극적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에 남겨지고 위태로운 방주와 크레인에 의지하고 있는 이 소년의 위태로운 생존은 결국 넘기는 중입니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자, 생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에 고립되고 있는 개인을 의미하죠. 위기적 상황에 놓인 현대 사회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율리 백, 그다음에 바우만 이런 사람들은 근대는 우리가 그 지난 그 13주차 그 연애관의 탈낭만화 공부할 때도 근대 또는 근대성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죠. 그러니까 근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근대 내지는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이것은 이제 뭐 역사적 개념이면서 또 이제 그 문학은 그러니까 문학은 그 어떤 역사와 함께 가는 거죠. 문학은 그러니까 문학사는 이를테면 한국 문학사는 한국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하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철학적 사유가 개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인문학 그러면 인문학 강좌가 굉장히 이제 많이 행해지는데, 뭐 인문학 그러면 그 세 가지를 꼽잖아요.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 세 가지가 그 서로 이제
그 연결돼서 우리 어떤 삶의 모양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죠. 분석하고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율리백과 바우만은 근대가 초래한 현대사회 위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근대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다시 강조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그러니까 근대는 중세 이후, 그러니까 역사적 시대 구분으로는 중세 이후를 근대라고 일단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는 신중심의 세계관, 그걸 이제 주술적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대는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이라든가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혁명적 변화를 계기로 그런 그 주술적 세계관, 신중심의 세계적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은 르네상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대 그 히랍, 그리스의 어떤 사상과 정치 철학을 다시 이제 부활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 히랍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중심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이성적 동물,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그러니까 신 중심의 주술적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그런 어떤 세계로 바꾸어지는 것이 소위 근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또 촉발시키는 것이 그 이제 봉건 왕조를 그 해체한, 그래서 부르주아지가 역사의 이제 정면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과, 물론 일정하게 반동도 왕정으로 다시 복구했던 일정한 반동도 있었지만,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화정으로 나가고 민주주의가 이제 확산되는 계기가 됐고, 그걸 또 강력하게 추동했던 것이 영국의 산업혁명의 성공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대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백과 바우만은 근대가 초래한 현대사회 위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윤리백은 현대사회 문제를 개인화와 위험사회, 개인화와 위험사회.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들의 분석을 또 본다면, 그러면 이 근대 이전은 중세 시대였죠. 신중심의 그런 주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대는 이제 그 개인의 문학으로 보면 개인의 발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컨대 이런 예를 들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이를테면 한국 문학에서 고전 문학과 근대 문학을 구분하는 기점이 1894년 갑오개혁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 기점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발표된 작품들을 우리가 고전 문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뭐 춘향전이나 심청전이나 이런 소설들을 말하죠. 이게 고전 문학이죠. 고전 문학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그 집단성이에요. 집단. 그러니까 심청은 한 개인, 근대적 개인이 아니라 고뇌하는 그런 고뇌하고 숙고하는 그런 근대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효를 무엇보다도 강조했던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그 당대의 를 대표하는 하나의 인물이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는 이제 어떤 개인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위험 사회. 그러면 근대 이전의 중세는 일정하게는 어떤 그러니까 촌락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 어떤 이제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을 그 마을 공동체가 일정하게 상호 부조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근대 세계는 모든 것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신도 사라진 세계죠. 신이 사라진 세계.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세계다. 이런 얘기죠. 바우만은 또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철학적으로 액체 근대, 좀 어려운 말들 많이 씁니다. 이 사람들은 근대의 견고한 체계들이 녹아서 유동성은 이제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유동성을 띠는 액체 근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우만은 액체 근대의 신화의 상실과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그러니까 신이 사라진 시대니까 이제 의지할 게 없는 거죠.
탐욕적인 경제 논리의 세계화가 보편적 가치가 되면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그 불안을 이제 누가 감당하는가? 뭐 마을 공동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뭐 연대가 아니라 각자 알아서 각 개인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의 위험과 모순은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그것들을 해결할 의무와 필요는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의 이제 신의 부재와 함께 국가의 부재가, 그래서 결국 이제 아버지의 부재 상태에서 고립되고 있는 소년의 모습은 자본주의 폭력과 생태주의적 위기가 난무하는 그런 근대의 위험사회 혹은 액체 근대에서 홀로 그야말로 알아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그런 위태로운 개인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 우리 14주차에는 지금 그 재난서사에 담긴 종교적 상징과 종교적 상징의 의미, 그다음에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중이죠. 1차 시는 그래서 김지혜 선생의 이제 글을 바탕으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14주 1차 시는 마치고 2차 시, 3차 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